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요 최근에 진짜 하루면 다르게 움직이는 국제 정세에 정말 놀라지만 정말 깜짝 놀랐던 중국 관련 기사는 3월 15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네, 맞습니다. 주룽지 등 이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네. 이런 약간 추정을 좀 담은 그런 그렇습니다. 기사를 네. 보고서 시진핑 3년임은 거의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에 지금 뭔가 큰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도 소위 시진핑 체제가 두 번을 했잖아요. 2기까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두 번 하고 그만둔다. 이제 이런 게 관례라는 게 뭐 깨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18년에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당 총서기는 연임 제한이 없어요, 원래. 그런데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거든요. 그 이전에 국가주석들은 일부 소위 명예직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 총석이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사람이 국가주석을 이제 해왔단 말이죠. 그게 장저민도 그랬고 후진타오도 그랬고 지금 시진핑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당권과 국가의 통수권, 이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국가주석을 계속 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시진핑 지도자, 이 중국의 지도자가 강력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미세한 균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통제가 된다면 그런 말도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 게 국가 원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물론 그 자체가 중국 전체의 어떤 시진핑 구도를 완전히 깨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사실 주룽지가 28년생이거든요. 28년생. 네, 1928년생이니까 역시 연세가. 지금 나이가 90이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의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것은 뭔가 이런 원로의 입을 통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일사불란하게 시진핑 3기 체제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약간 경계의 그런 시각을 보이는 그런 측면을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보도에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면 다 연임 정도만 하고 물러나고 이번에 처음으로 3년임에 도전하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까? 그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네. 왜냐하면 그 마오쩌둥은 1935년에 주니 회의라는 데부터 소위 권력을 잡기 시작해서 사망할 때까지 40여 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걸 겪고 나면서 그 다음 지도자로 이제 떠오른 덩샤오핑이 이렇게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이게 나라가 안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2번씩 하자. 이게 이제 그런 그 일종의 법으로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70살이 넘으면 좀 아무래도 그 국가가 너무 나이가 들은 거 아니냐. 그럼 지도자도 70세 이하는 하지 말자. 이상은 하지 말자. 예, 이상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칠상팔아라는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습니다. 67세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 68세가 되면 이제 은퇴해라.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적어도 개혁개방 이후 그러니까 1978년 말부터 시작이 개혁개방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관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관례를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당 총서기가 되면서 2013년에 국가주석이 돼서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10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번 하라는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3번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국가 주석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리고 앞에다 내세운 게 호요방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조자양 이렇게 했었고 천안문 사태 이후에 장저민이 올라와서 2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진타오가 2번을 했고 시진핑이 2번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깬 거죠. 깨서 올 11월로 예상되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20차 대회인데 여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겠다. 또는 더 그 이상의 장기 집권을 뭐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례라는 거는 무슨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례는 또 깨지기 마련인데 어쨌든 지난 40여 년간 해왔던 중국 최고 지도자 시스템을 시진핑이 깨는 형태가 되는 그런 거가 나타난 거죠. 네. 근데 이제 수많은 이 장기 집권을 했던 사람들 또는 뭐 독재자들의 이 말로를 보면 대체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연임을 이제 새로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중국 경제가 좋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기사에 그런 내용도 좀 있는데 중국 지도부가 중국 경기 하강 속도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중국 경제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그 중국 경제가 좋지 않죠. 그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경제 공작 회의라는 거를 중국이 하잖아요. 해서 올해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올 항상 이제 한 해에 그 뭐 정치 경제 전부 포괄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청사진을 내놓고 국정 운영 방침을 내놓는 게 전국 인민대표 대회거든요. 그 이제 그거와 같이 열리는 회의가 정치 협상회의이기 때문에 합쳐서 양회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워낙 시진핑 체제가 단단하게 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아마 양회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도 참 무심했던 거죠. 예.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사실 예. 우리가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출연하는 네, 처음 네, 보고 세계는 지금 당연히 양해 보도를 그렇습니다. 할 줄 예. 알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네. 때문에 쓱 그냥 넘어갔죠. 지나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한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뭔가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그다음에 적어도 과거보다 나빠지지 않는 그런 경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그렇질 못한 거예요. 특히 시진핑 중국 총석이 국가 주석이 작년부터 강력히 추진했던 것이 소위 공동부유 막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불균형적으로 간다. 이걸 강압적으로 좀 잡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됐고 부동산이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죽었죠. 거기다가 올해 들어서서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국제 전체 경기가 안 좋고 여기 3년째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뒤늦게 지금 우리도 그런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전염력은 강하고 치사율은 낮은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이제 그 지배종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봉쇄식 통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거거든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북한은 오픈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하여간 북한과 중국만 완벽한 봉쇄를 통해서 제로 코로나를 실현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어떤 지역에서 완전하게 코로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봉쇄를 하다 보니까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라는 게 물류도 왔다 갔다 하고 자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올해 5.5% 정도는 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러는데 지금 경제 예측 기관들 유수의 국제적 예측 기관들이 5%, 5.1%, 심지어는 뭐 4.3%, 4.6% 이렇게까지 밖에 성장을 못할 거다라고 내려오니까 중국 정부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 정치적인 통제는 압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경제 통제는 압박을 통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제가 나빠진다면 민심이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이건 하지 못하더라도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죠. 네. 민심이 흉흉해지면 사회 안정을 해치는 거고 사회 안정이 해쳐지면 이 공산당 통치 이거 뭐야? 시 주석이 잘했다고 그랬는데 잘한 게 뭐야? 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요, 그런 상황이 올라오면 지금 이제 조롱지 같은 원로들이 이게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돼 있고, 당 내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 물러날 때 저즈양, 조자양이 물러날 때도 보면 조정과 타협을 거쳐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전혀 그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그 시 주석의 사면임에 네. 일정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중국의 과거의 지도자들하고 달리 사면임에 실패하면 다른 지금까지의 지도자들하고 또 달리 사실 이런 책임을 지거나 네네. 또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안 좋은 일이 당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사면임에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상한 수를 낸다든가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연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타협을 해서 연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중국은 물론 이제 총석이 1인 체제고 그 총석이가 국가주석을 맡고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총리를 맡고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맡고 네 번째가 정치협상의 주석을 맡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결국은 행정부서의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의 영향권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그 계열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많이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약했단 말이죠. 권력의 어떤 그 핵심의 그 소위 강도가 그렇다면은 그때는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었어요. 9명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 계파가 통합이 됐다는 거죠. 지금 7명이거든요. 7명 중에 몇 명은 시진핑 계열이고 몇 명은 뭐 누구고 특히 우리 지금 상무 부총리를 하는 한정 같은 사람은 우리 평창에도 왔었죠. 올림픽 할 때. 이 한정 같은 사람은 장저민 계열입니다. 아, 네. 예, 장저민 계열이고 그래서 특이한데요. 계파 안배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 20차 당대회 때 5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거는 더 권력이 확고하게 넘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와, 숫자가 네, 강력한 네, 시그널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7명이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시진핑파가 몇 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중국이 갑자기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은 가운데 20차 당대회에서 확 바꾼다면 중국 내부도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네. 시진핑 체제로 가는데 이제 속된 말로 팔다리를 좀 묶어놓고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시진핑 체제로 넘어가느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지속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진핑 체제의 성분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진핑 체제라는 건 좀 극단적으로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독재를 완전히 강화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타협의 산물일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처음 됐을 때 정말 중국 정치는 특이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리커창 총리가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네. 더 유력했던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일종의 떨려나면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야당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 권력 안에 들어가서 총리를 하네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자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이제 2인자 포지션에서 그것도 비운의 2인자였다고 할 수 있죠. 뭐 네, 별로 네, 힘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 리커창 총리가 점점 더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또 한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후진타오는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로서 중국 최고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리커창을 다음 지도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태자당입니다. 아버지가 그 덩샤오핑의 친구인 시중勋이라는 부총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개파의 조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장저민의 상해방 계열이 시진핑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총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칠상팔하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은퇴하게 돼 있었고 그 전에 두 명의 50대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시진핑이고 하나가 리커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저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 거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개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분점을 한 거죠. 그래서 후진타오의 공청당 계열에서는 리커창을 올리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진핑이 당 총서기가 됐고 서열 1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리커창도 완전히 물러나는 게 아니고 그 계파의 한 축을 분점을 해서 총리가 된 겁니다. 원래 중국의 정치 체제는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입니다. 그런데 당은 당이고요. 국무원은 정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정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행정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먼저 해결이 인사 배치가 되면 그거를 행정에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점의 형태로 이게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리커창 총리가 다음에도 할 수 있느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총리가 하거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올해 이제 임기가 1년 남았고 나는 총리가 끝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자기는 다음에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상팔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개파 타협이라든가 시진핑 중국의 총서기가 코너에 몰렸을 경우에는 리커창을 끌어안고 가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리커창의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치국 상무위원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이 중국 정치 구조는 우리하고 달라서 당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행정 시스템이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20차 당대표 대회에서 상무위원회 이름을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왕치산 같은 경우 생각나시죠? 왕치산, 네, 생각나죠. 칠상팔하가 넘었습니다. 네. 넘었는데도 정치국 상무위원은 아니지만 감찰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감찰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장으로 앉혔고 총리급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걸 수장으로 앉힌 것도 모자라서 국가 부주석을 앉히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 연임제를 철폐하면서 부주석의 연임제안도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미 선례가 있는 겁니다. 왕치산에. 네. 그러면 얼마든지 그 계파의 조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통제를 한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리커창 총리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그런 조정에 의해서 아직 기회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1인자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 체제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여름 8월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베이다이허 북대하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당 중심 정치인들과 원로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정에 따라서 11월에 당대회에서 이제 물밑 작업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고 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시진핑 1인 체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주변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할지 더 강력하게 밀어서 내가 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라고 할지 아니면 일종의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 하에 분점을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지정학적 위치가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복잡한 중국의 정세를
알아야만 네. 정말 외교 정책도 수립하고 경제도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맞습니다. 예. 이걸 모르고 투자하기 정말 힘든 상황.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 중국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해진 건 원자바오 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네, 중국에서 원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걸 시진핑 쪽에서 글을 봉쇄할 수도 있고 네, 막을 네. 수도 있고 한 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중국의 국민들의 어떤 대중들의 의지 그리고 숨은 뜻 이런 것들이 중국 정치에 반영이 될까? 원자바오조차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만약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진다면 아마 뭐 올 가을 되면 중국 경제가 저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네,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 사실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언로 자체가 봉쇄돼 있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자바오도 원자바오 못하던데요? 자체도 어려운데 네. 그리고 주롱지나 이런 사람의 말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철저하게 당 중심 정치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얘기는 당에서 당원들끼리 움직이는 거고 일반 민중들의 얘기들은 흘러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거는 공산당 시스템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공식화해서 그대로 처리하거나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시진핑이 이 소위 중국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반부패 운동이거든요. 반부패 운동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전에 못 건드렸던 일을 건드렸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조용캉이라는 소위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였던 위원이었던 사람을 이제 속된 말로 날려버린 거죠. 구속을 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시진핑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한테 이렇게 끌려갈 거냐. 신형 대국 관계를 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러면서 2013년, 14년부터 소위 1대1로를 들고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에 이제 중국의 힘을 투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중 충돌이 더 격화된 건데 많은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와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구나. 그리고 90년 정도부터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이 사상을 다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나온 게 애국주의 운동 교육입니다. 그렇죠. 네. 이 애국주의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지금 30대, 40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시진핑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런 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세게 나가면 그걸 지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 한복이라든지 막 이 BTS 뭐 막 이런 거에 대한 무차별적인 문화 공세도 그 사람들이 다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별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불만이나 이런 건 강력하게 압제를 하고 이게 필요하다. 애국주의 사조를 진작시키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또 용인하고 이거 철저하게 언론이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밑에 민심이 공산당한테 직접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언론은 없다. 다만 공산당도 사회 안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겠죠.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건드리지 말아라. 중국 사회주의는 중국 모델로 오늘날 세계적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데올로기를 끌고 가는 당과 지도자에 대한 비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오히려 약간 열어주면서 그 부분은 더 확고하게 코어를 만들어가지고 핵심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대표적 메커니즘이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은 당 중앙 선전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 중앙 선전부가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바오의 그런 글이라든지 갑자기 무슨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공개된 데서 하는 거 말고 저렇게 쓰는 거는 다 검열을 해서 싫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올라가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트위터라든지 막 이런 게 중국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려놓고 하루 만에 사라지고. 네. 실종되고. 예. 그러니까 보고 이거 뭐야? 네. 이런 통제가 아직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면 네. 민심이 흉흉해도 그 민심이 반영이 되는 데까지는
그 용리는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게 이 서구 사회에서는 젊은 청년들인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선 정말 특이한 현상이 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테러나 댓글을 갖다가 해외까지 나가는 분노 청년 이렇게 네, 불리는 네, 청년들하고 이 중국판 인터넷 애국 청년 소분홍 네. 이런 어떤 청년단들이 지금 이제 그냥 단순하게 중국에 대한 애국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키워갖고 이걸 자기들의 어떤 자신의 사병처럼 약간 네, 키운 네. 측면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럼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면 내가 애국하는 건 우리 중국이지 시진핑이 아니다. 이렇게 어느 날은 좀 깨닫고 좀 성향이 바뀔 날이 올 거냐? 그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그분들 그렇게 되는 건 중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내가 너무 어떤 특정한 그 주체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국가주의라는 게 네. 중국에서는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대한 공산당이 100년 동안 이어오면서 개혁 개방도 하고 막 이렇게 잘해서 미중 양강지대를 만들었고 이게 다 국가를 제대로 이끈 공산당이 한 거고 특히 최근 10년간 시진핑 주석이 그걸 총서기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신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게 지금 1단계로 지금 그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 거죠. 네. 일단 지금 이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려서 아편 전쟁 이후에 그 치욕의 100년 자신들이 느끼기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계속 침탈당했던 이 부분에 대한 울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고 중국 공산당은 이거를 중국 국가주의로 써먹는 거죠. 그러면 민중들이 그거를 느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사실은 중국이 이거를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주도 면밀한 시진핑 사상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앱이 있죠. 학습 강국. 강국을 학습하자라는 말도 되는데 학습의 습자가 시진핑 할 때 시자거든요. 그게. 네. 그러면 시진핑을 배워서 강국이 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학습 강국이라는 걸 앱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애국주의 사조가 기반부터 닦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이러는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젊은이들이 될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은 과거의 중국이 어땠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중국은 세계적 국가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과 중국 지도부가 접합점이 있는 거죠. 이 접합점을 두고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룹이 나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그 그룹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얻는 거는 이게 공산당 시스템 안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이면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를 하면 정부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이 원하는 거는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대 실체를 놓고 너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또 따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총론적 이해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러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주식시장 꽝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중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경기 부양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런 틈에서 주식시장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의 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이 쩔쩔매고 있으면 이제 중국은 끝났구나. 해외 자본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해외 자본이 안 들어오면 새로운 돈이 수혈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양책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강력해지면요. 거꾸로 중국은 부양책을 쓰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그 압박을 국민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간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공산당의 안위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다른 거는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간다면 경기 부양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동부요 얘기도 사라지고 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조금 완화하는 경향이 네. 있고 그죠?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뭐그 시진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에서 계속 감세를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기업 네. 활동.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약간 차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중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 경제도 크게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미중 패권 정쟁의 양상 그리고 한국 경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서 좀 더 이 3연임의 가능성 그리고 그 행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지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fight.